반갑습니다. 이번 주에는 두 가지 주제를 다루게 되는데요. 오늘은 아, 하여튼 노에마라는 주제를 다루고요. 목요일 날에는 실존주의 과학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존주의 과학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수업 시간에 편의상 실존주의 과학이라는 말을 제가 이름 붙여봤고, 노예만은 문학에 있는 단어인데, 이게 어려운 단어를 굳이 뭐 쓸 필요는 없지만, 하지만 이렇게 수업 내에서 매번 어떤 것을 다룰 때 그 전체를 정리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자주 나타날 때, 어떤 단어 하나를 약속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 단어를 얘기함으로써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에드먼드 후설의 현상학이라는 책에서 소개하는 이 노에마라는 단어를 어, 가지고 이- 가지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에마는 우리가 그 지난주 화요일 날 얘기한 양자역학의 슈레딩거 방정식, 그러니까 물리의 세상에는 슈레딩거 주동 방정식으로 어떤 그 입자의 상태가 여러 개 합쳐진 것을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은 나중에 양자 컴퓨터에서는 이제 그것을 이렇게 중첩되어 있는 이러한 상태를 분리해서 이제 하나가 위로 가면 하나는 아래로 가고 하는 쌍을 이루게 되는 개념으로 풀어나가는데, 그것이 물리학적 세상이라면 우리의 의식의 세상, 다음에 인식의 세상에서는 에센스를 중심으로 하는 마음의 상태, 아인슈타인이 정의한 마음의 상태에서는 이러한 노마 상태가 존재한다. 모든 상태가 합쳐져서 우리 마음의 무엠으로 존재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와서 오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태어나서 이 두 번의 큰 깨달음의 순간을 겪는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한 번은 네. 이제 한 번은 이제 아이가 태어나서 배냇지 정도만 하죠. 배냇지 정도만 하는데, 네, 이제 끊임없이 이제 아이의 엄마는 이제 아이한테 같이 베네치스로 반응하지는 않잖아요. 말을 하잖아요. 이쁘다. 뭔가 했니? 이렇게 끊임없이 말을 건네줘. 아이한테요. 그러면 아이는 그 말을 태어날 때 알아듣나요? 그렇지는 않다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 말을 계속해서 관심 있게 듣죠. 왜냐하면 엄마이기 때문에. 그리고 누군가가 엄마라는 것을 느낄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베네치시나 아니면 본능적으로 자신의 엄마라는 것을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이 아이를 제 아이를 볼 때는 못났는데, 제가 첫 번째 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저의 이제 손주를 보니까 이제 그런 게 느껴지는 거죠. 아, 엄마를 아는구나. 또 엄마가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 않은데, 제 딸이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 않은데 알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는 거죠. 이제 웃는다든지 해내짓인가 이게? 뭐 어쨌든 간에 엄마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계속 듣는 거죠. 한 1 년쯤 듣지 않나요? 말이 빠른 사람은 1년 전에도 어 이제 아이는 그 언어를 터득하겠지만, 늦은 아이는 1년 이상 걸리는 거죠. 그러다가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죠. 어떤 일인가? 말을 갑자기 이해하는 거죠. 이 말을 두고 이 순간을 두고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말문이 트였다." 이렇게 표현하죠. 말문이 트였다. 인생에 있어서 정말 기적과 같은 순간이라고 생각돼요. 여러분도 말문이 트인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말문이 툭 트이는 거죠. 트이는 거죠. 그런데 제가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두 번째 큰 깨달음이 생기는 순간이 두 번째, 어린아이가 말문이 트이는 것과
비슷하게 인생에 있어서 많이 틀릴 정도의 엄청난 깨달음이 일어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하기 힘드시면 이 제 톡에 어떤 순간일까요? 대답을 주세요. 여기 혹시 떠오르는 게 있으시면.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는 순간, 그렇게까지 깨달음일까요? 예, 그것도 비슷한데, 예,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이제 아이가 처음으로 엄마를 쳐다보면서 말을 끊임없이 듣는 거죠. 한번 상상을 해 보세요. 뭐 듣다가 갑자기 엄마라든지 아니면 맘마라든지 말을 하기 시작하는 그 말문이 트이는 순간이 경이롭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을 이해했을 때. 예. 본인을 이해하는 했을 때는 의미로 다가온 거잖아요. 어떤 순간이 있잖아. 그 본인을 이해하는, 여기 본인을 이해하는 순간이라고 했는데요. 그 순간이 뭐가 있죠? 결혼을 했을 때라고 지금 답을 주신 분도 있거든요. 이것의 공통적인 순간을 표현하는 뭔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결혼이 뭐 그렇게 환상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죠. 그죠? 그다음에 자기 자신을 깨달았을 때 '나는 이런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어디에 첫 실패를 경험했을 때 이런 거죠. 이거를 이렇게 우리가 하나로 묶어서 뭐라고 표현하나요? 말문이 막히는 거죠. 이거 지극히 개인의 생각이니까 여러분 동의하실 필요 없는데 저의 의견을 드리고 여러분도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알고 싶고 여러분이 생각하셔도 되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면은 어 여기에 보면 나라는 존재를 획당했을 때라는 말, 획당할 때가 언제냐 이거죠. 이게 어떠냐면은 우리 나이가 1년 동안 그냥 쳐다보는데 아이의 눈빛에는 1년 동안 큰 관심이 있죠. 이렇게 제가 왜 이렇게 보다 보면 여러분 중에서 제 손주의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는 아이 중에 그런 분을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사실은 여러분도 나중에 이 강단에 설 수 있는 그런 분도 물론 계실 건데 여기 서면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 답안을 잘 되고 이런 것보다는 수업 시간에 저한테 보내는 그 눈길, 이거는 이 교수만이 누릴 수 있는 그 또 엄청난 특혜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 나이는 그 눈빛으로 엄마를 계속 쳐다봅니다. 이 아빠를 제외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빠가 잘하면 그 순간에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프로이드의 생각을 가져와서 엄마가 된 거라고 생각해요. 이 아빠라는 것은 언어 볼 때는 그냥 생물학적 남성과 여성이 아니라 엄마와 아빠의 이름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프로이드의 그 단어에 너무 놀라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런 생물학적 그런 거 아니니까. 프로이드도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익숙한 게 거세한다라는 건 뭐냐면 아버지의 이름으로부터 벗어난다는 뜻이에요. 이 아버지로부터 벗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언어에서 뭔가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짓고 음과 양으로 구분짓고 좌우로 구분짓고 높고 낮음을 구분짓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구분짓는 이 모든 것을 프로이트는 남성과 여성으로 구별했고 이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는 것부터 벗어나는 것이야말로 바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아버지를 거세한다. 아버지의 이름으로부터 벗어난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렇게 우리들을 이해를 하면 페미니즘의 얘기들도, 페미니즘은 여자, 남성과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이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일형이라는 그 존재, 그것으로부터 자기가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쁘시니까 안 보셨을 거겠지만 콘클라베라는 영화에서 빵 터지는 그거 뭐냐면 콘클라베가 엄청난 페미니즘 영화라고 내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는데
여기서 나타내는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속과 우리의 의식 속에는 남성성과 여성성이 있는데 이 남성성과 여성성이라는 것을 평생 갈등을 가지고 이분법으로 나눠서 갈등을 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을 천주교의 새로운 규범을 정하는 컨클라브라는 표식을 통해서 그 영화 전체에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가 작년에 작품상을 받지 못한 게 참 신기하다 할 정도로 엄청난 영화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했듯이 뭐 좀 말이 좀 세긴 했는데 어쨌든 이 아버지의 이름이나 어로의 이름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상징계라고 했잖아요. 이 상징계에서 말문이 막혔을 때 그건 뭐냐면 내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의 단어가 생각나지 않는다가 아니라 내가 문제를 이해한다. 결혼을 앞두고 내가 웬일이지? 혹은 내가 확장되는 순간 혹은 내가 실패했을 때 우리 지금 저한테 말씀을 드렸듯이 이 순간에 내 자신에 대해서 말로 표현하지 못할 때, 표출을 못할 때, 상징으로 표출을 못할 때 아버지의 이름이 갑자기 무너지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을 보살피겠다라는 호성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걸 페미니즘의 발현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수업에서는 말문이 막힌다는 건 깨닫는 거죠. 깨달음의 순간이 갑자기 오면 내 안에 있는 뭔가가 폭발해가지고 폭발했는데 그 폭발하는 순간에 엄청난 걸 바로 파파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표현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그 두 가지 가장 큰 순간은 뭐냐면 첫 번째는 말문이 트이는 거죠. 엄마를 통해서 엄마라는 모성성을 통해서 이 세상에 발을 딛게 되는 순간, 이게 내가 태어난 곳이구나. 이 세상을 처음으로 이해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그리고 내가 다 알 것 같죠. 초등학교만 갈 때만 돼도 그리고 초등학교만 갈 때가 우리를 다 압니다. 그럼 학교는 왜 갈까요? 사실은 다 아는 거죠. 학교를 왜 가느냐? 글쎄요. 저도 궁금해요. 학교를 왜 가느냐?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책을 사가지고 책을 읽기 전에 우리는 이미 그 책을 한 번 읽은 것이나 다름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책이 쓰여진 언어의 세상을 이미 살고 있기 때문에 책을 한 번 읽은 것과 동일하다는 거죠. 그렇듯이 우리는 이 언어의 세상에 아이가 한 발을 들어간다는 것, 말문이 트인다는 것은 세상이 열리는 거죠. 두 번째 세상이 열리는 것은 언제 열리느냐? 이제는 당연하다고 알고 있고, 나는 모든 걸 알고 있고, 나는 이것을 알고 있고, 나는 성적만 따면 돼. 나는 밥 벌면 돼. 나는 권력만 가지면 돼. 이번 선거에서, 어, 당선만 되면 돼. 라는 어떤 이 상징계를 사는 일종의 질서 같은 게 있었다면, 그렇죠? 그다음에 상징계로 살다가 갑자기 말문이 막히는 거죠. 이 순간이 뭐냐면 다른 세상으로 비로소 들어갈 준비가 됐다는 거죠. 그 순간만큼은요. 그래서 새로운 세상에 깨달음이 오는 순간이죠. 불교로 치면 뭐죠? 불교로 치면은 말문이 막히는 순간, 화두를 든 거죠. 화두 같은 걸 듣는 거죠. 다음에 기독교, 저는 불교도 잘 모르지만 기독교 잘 모르, 되게 보고요. 그런 기독교적으로 보면은 최초에 뭐가 있었죠? 말씀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내가 이 순간에 갑자기 깨닫는 거죠. 말문이 막혀야 최초의 말씀이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새로운 세상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순간이 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순간이 언제 오느냐라는 얘기들을 오늘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조금 있으면 우리 조그마한 캠퍼스에도 벚꽃이 피겠죠. 벚꽃이 피면 얼굴에 벚꽃을 그 순간이 소중하죠. 이렇게 나가서 되게 이제 벚꽃에 학생들이 막 즐거워하면서 사진 찍고 이런 순간을 보거든요. 근데 올해만큼은 제가 이제 시간에
올해만큼이라고 여러분한테 강요하는 건 아니고 '한번 이렇게 해 보시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벚꽃을 보면 우리가 되게 어떻게 하냐면 어 벚꽃을 보고 '아 이렇게 하면 사진이 잘 나와.' 하고 이제 자기 사진도 찍고 그 셀카도 찍고 친구들하고 인제 찍은 다음에 '아 인제 밥 먹으러 가자.' 이렇게 되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해운대 해변을 놀러 가 가지고 해운대 해변에 가서 이렇게 본 다음에 이제 찍고 이제 카페를 가는 거하고 되게 비슷한 거죠. 그래서 벚꽃을 본 다음에 바로 카페를 간다는 거는 벚꽃에서 사진을 찍는 의미를 빨리 가져가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상징계를 사는 사람으로서 일종의 공식같이 이렇게 보고 우리가 감각한 것에 대해서 의미를 찾는 공식이 하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올해만큼은 어떻게 하는 거냐? 그죠. 옆에 친구가 좀 이상하게 "나든지 하지 마라." 이렇게 하더라도 이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꽃을 보면서 꽃잎도 보고 꽃잎의 색깔도 보고 빨리 핀 애도 보고 좀 늦게 핀 애를 보고 빨리 핀 애는 가지에 어떻게 매달려 있고 좀 이렇게 시들어서 시들시들한 거 딴 애들은 봉우리가 채 있는데 한 것은 왜 그럴까라고 보고 전체 사진도 보고 전체 모습도 보고 이렇게 한 다음에 사진을 찍지 않고 자기 마음의 그 순간들을 다 마친 다음에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숙사가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루를 한번 고스란히 지내보는 거죠. 그러면 사진을 찍으면 사진을 찍으면 빨리 지나가고 마음속에 자꾸 떠오르지 않던 것이 '아 벚꽃이 그런 모습이 있었네. 아 이런 모습이 내일 찍으면 내가 이거 꼭 찍지 않으면 후회가 되겠네.' 혹은 '이 꽃에는 왜 벌이 왔는데 이 꽃에는 벚꽃에는 벌이 오지 않았을까? 꿀벌이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하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것들이 마음 떠오르게 한번 허락을 해 달라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 날 가서 그 순간 자기가 하루 동안 시간을 지내 봤더니 자꾸 자기한테서 사라지지 않고 계속 떠오르는 그 순간 사진을 찍는 거죠. 이 것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연결시켜 보고 싶은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예를 들어 볼게요. 이렇게 돌아서면 마이크가 잘 끊겨요. 그래서 두 번째 예는 여러분 자신의 귀를 한번 이제 사진을 찍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수업이 끝난 다음에 자기 귀 찍고 친한 친구의 귀 모습을 찍고 그다음에 부모님의 귀를 찍어요. 그래서 한 20개 정도의 귀만 얼굴이 없고 귀만 사진을 찍은 다음에 쭉 벼락을 터뜨려 가지고 자기 귀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참 그게 찾기 쉽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눈 눈은 쪼끔 그래도 귀보다는 낫겠죠. 그죠? 입, 코 이렇게 한번 해 보면 특히 귀를 한번 찍어서 자신의 귀하고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져 봤으면 하는 부탁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내 마음속에 이때까지 지난 시간에 기하학과 물질과 행위와 의식과 의미와 객체 이런 것들을 막 해서 우리 속에 인제 우리가 하나씩 쌓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번 주에는 그 의미를 어떻게 내 자신으로 만들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요. 그렇다면 이 안에는 한 번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의미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는. 근데 그 눈길 한 번 주지 않는 것이 실존하려면 그쵸? 이제 오히려 실존주의라는 게 실존주의를 되게 사르트르로 많이 부는데 사르트르뿐만 아니라 뭐 하이데거도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될 수 있는데 그 의미가 실존하려면 그리고 관심을 자기의 주인으로부터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를 해 보기 전에 자기의 귀한테 어떻게 하냐 자기의 귀를 그려 이러면 지금 제가 여기 계신 분한테 자기의 귀를 그려 보세요 하면 바로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막 이렇게 사진 거울을 보고 이렇게 본 다음에 그리고 보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심지어. 그런데 자기의 길을 그려 주세요 그랬는데 그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의 길을 여러 번 본 거잖아요. 아침에 오기 전에 이제 만약에 이제 화장을 하고 자주 한 사람은 자기 얼굴은 이렇게 좀 그려요. 근데 자기의 길을 그려 달라 이런 거는 참 그리기 힘들잖아요. 동일하게 내 마음속에 수많은
무한정, 무한대의 의미의 그 단위들을 쌓아가자라고 지난주까지 우리가 얘기를 한 거예요. 했단 말이에요. 기하학을 통해서, 유교를 통해서 그것을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거는 계속 그냥 빼다 쓰는 거죠. 어떤 축구팀에서 계속 손흥민이 잘하니까 손흥민을 쓰는 거잖아요. 후보 선수는 쓰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원팀이라고 이야기하기가 힘들잖아요. 때로는 써야죠. 근데 우리 마음속에 나의 나의 키와 같은 존재의 의미가 혹시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마음을 줘야 되지 않냐. 그럼 어떻게 줄 거냐라는 거죠. 이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뭔가 손이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이고 나의 눈이 움직이려면 자기 귀를 한번 찍어서 내 귀를 기가 막히게 그리는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니까 제 손주 얘기를 또 하고 싶은데요. 손주가 이제 이상하게 저를 닮은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옛날에 우리 소설 중에 "발가락이 닮았다." 뭐 이런 소설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딸이 이제 며칠째 한 달간 제주살이를 하면서 이제 매일 가는 거잖아요. 이제 애를 봐 주고 우리 딸은 좀 쉬어야 되니까 인제 사위도 쉬어야 되고요. 네. 하니까 이제 좀 닮은 데가 아무리 주관적으로 보려고도 잘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는 키우는 이제 딸이 집에 이제 와 가지고 "아빠." 자기가 아빠를 닮은 부분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귀가 닮았다. 귀가. 근데 지금 저 봤죠. 그래서 보니까 '내가 내 귀가 이렇게 생겼나?' 이게 인제 궁금한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뭐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억지로 찾은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을 제가 계속해서 듣고 싶으냐면 어떤 사람이 너는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가 너한테 "너는 어떤 정체성이나 너의 의미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 같은 것들을 내가 소개해 보 이런 거가 너의 가장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는 것은 나의 의미의 그 무한대 그 저장 장소 중에서 단 한 번도 내가 의식적으로 빼내 쓰지 않은 것일 수도 있잖아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그 유전자의 그 서열이나 당, 염기 서열이 막 수억 개가 있고 뭐 수십조 개가 이렇게 밀리언 단위로 막 있다고 생각을 해 봐요. 그러면 그중에는 어디서 어디까지는 단백질을 발현하는 유전자고 어디서 어디까지는 다른 단백질을 나타내는 거 이게 한 수만 가지가 된다고 하잖아요. 한 3만 개 정도가 발견되었다 하는 그 사이에 있는 것은 단백질을 발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의미가 없을까요? 이거를 더미라고 하죠. 쓰레기 뭐 찌꺼기 이런 더미 유전자 더미 DNA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사실 이게 진짜 덤일까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순간들이 있죠. 이게 어떤 잘 태평성대를 살 때는 그 존재감 자체도 드러나지 않다가 이게 이제 어떤 독재자가 나타났단 말이죠, 정치적으로. 독재자가 나타나서 독재자가 자기 이것이 나의 의미고 나의 가치고 나의 믿음이니까 이것대로 따르면 이 세상을 내가 한번 잘 지도해 볼게라고 해서 사람들 많이 믿고 그 사람을 따랐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사람이 자기의 권력을 계속 공식처럼 쓰고 공식화하고 권력화하고 주관 집중적인 뭔가로 꾸려간다고 생각을 해 봐요. 그러면 그때는 그 옆에서 빌붙어서 그죠? 그 권력의 혜택을 받았던 유전자급 사람들이죠. 유전자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는 잊혀져 우리가 도미 DNA라고 오해를 했던 것과 같은 존재들이 일어나서 그 독재자들을 무너진 사례는 역사에도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죠. 그렇듯이 우리 유전자도 그것에 대해서 이 유전자가 너무 이상한 어떤 발현을 해 나가고 과대 발현을 할 때는 옆에 있는 우리가 일종의 덤이라고 알았던 이 세상으로 치면 인중과도 같은 존재, 서민과도 같은 존재들이 일어나서 이 세상의 질서를 다시 잡은 사례는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이런 믿음을 우리의 의식 속에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던 마음의 상태로 가져오면 우리가 자칫 '이것은 의미 없어.
이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치부해 버리고 이렇게 한쪽으로 치워 버렸던 그런 의미들이 그 작용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은 평소에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하고 끄집어내고 의식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굳어져 버리는 거죠. 만약에 인제 제가 독특한 돋보기가 있어서 여러분의 의식,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어떤 사람은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 소련등과 괴테와 같이 우리 한국에도 일찌감치 성공한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보면 너무나 뭐라 간단한 거죠. 이런 상황이 오면 이 공식을 써. 이런 상황이 오면 이런 공식을 써. 이렇게 투명한 거죠. 그런데 서서히 이렇게 뜨고 있는 어떤 마음, 그 자기의 복잡성이나 복잡계를 이해하고 나한테도 그런 잠재력이 있을 거라고 믿고 한 번도 게을리하지 않고 쭉 이렇게 커나가고 있는, 만약에 돋보기로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보면, 이름의 마음을 보면, 왜냐면 뭔가 복잡하고 거기서는 그 뭐라고 하죠? 부글부글 거리는 거죠. 그 싸게 속에서는 서로가 같이 하려는 것, 서로 경쟁하는 듯 하다가도 또 도와주고, 너무 하나가 튀면 또 옆에 있는 게 튄 것을 보고서, 그렇지만 끊임없이 이렇게 폭발 직전의 상태와 같은 그런 마음이 있을 거라는 거. 이것은 마치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 같이 이 오른쪽에 있는 걸 우리는 상징계라고 하고요. 이 왼쪽에 있는 것은 의식계, 인식계라고 했잖아요. 인식계. 언어로 표현될 수 없는, 그렇죠. 그 사이에는 엄청나게 의미들이 형성돼 가지고 지금 막 부글부글 하는 거죠. 그럼 이것을 접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제가 이게 편의상이라고 했죠. 편의상 이 그림 같은 걸 그렸잖아요. 이게 막 돌고 있다면 이걸 빨리 돌고 빨리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접는 현상도 일어나는 거죠. 이게 이제 미셸 푸코의 생각이거든요. 이 이제 상징계와 상계와 누가 그렇게 했다라는 건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분한테 제안을 드렸고요. 어쨌든 이 언어의 세상과 인식의 세상이 이렇게 돌아야만 윤리 돌아야만 이렇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푸코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접힌다는 거예요. 확 접히는 거죠. 이 종이가 있어요. 그 이때 있죠. 뒤는 차 있지만 앞에 표 있죠. 여기는 이제 오른쪽에 상징기고 위쪽은 인식계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이제 여기서 무슨 일이 막 일어나고 이렇게 주름이 잡히죠. 그렇죠? 여러분 손금을 보세요.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손금이 간단했잖아요. 계속 살아다 보면 이 주름이 생기듯이 여러분 마음에도 이 주름이 생길 거예요. 그 주름을 따라서 그 다음에 의식과 생각들이 흘러가잖아요. 여러분이 언어를 한 번 잘 사용했는데 누군가가 칭찬을 많이 했어요. 그럼 그 언어를 발표하는 방식을 또 쓰게 되죠, 다음에. 그게 이 주름과 같은 거죠. 그러면 의식도 마찬가지죠. 의식도 주름이 있는 거거든요. 마음의 도화지, 마음의 이 단어를 제가 사용했잖아요. 두 번째 중과에 첫 번째 중과, 마음의 도화지가 있는 거죠. 마음의 도화지도 어린아이는 이렇게 하다가 살아가면서 마음의 도화지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수로처럼 한 방에 한 방 흐르는 게 아니라 여러 주름이 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거죠. 어디로 흘러지 모르는 거죠. 이게 이제 이쪽에 갔다가 이렇게 돌아왔다가 이제 이런 물리를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미셸 푸코는 어떻게 해요? 이게 이렇게 접힌다는 거예요. 자기 접힌다는 건 뭐냐면 순식간에 언어의 영역과 비언어적 영역이 갑자기 탁 뚫려버린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뭐로 이해를 했나요? 실제 개라고 했죠. 실제 the real이라고 했죠. 갑자기 앨리스가 구멍에 빠져서 이상한 나라로 가든지, 아니면 도로시가 태풍에 날려서 어떤 세상을 가는 거죠. 쫓긴 거죠. 그리고 말이 막히는 거죠. 이게 뭐야? 여러분한테 그런 순간이 한 번도 없다 이러면은 공식대로 살아가고 있는 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게 모범생이죠. 초등학교 때 모범생, 중학교 때 모범생, 초등학교, 중학생, 고등학교 모범생이 쭉 가다 보면 소년 등과까지 해보려면, 만약에
사법시험을 수석 졸업한 이런 사람들 우리가 몇 명 알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 이러면 이분들이 과연 주름을 이해하고 말문이 막힌 걸 이해하나요? 말 엄청 잘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 겪는 그게 이쪽에 있는 분도 있고 이쪽에 분도 있죠, 그죠? 아시지? 그런 분들을 보면 많이 잘하잖아.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똑똑할까? 이러지만 다르게 생각을 하면요. 공식대로 살고 상징계의 질서로 살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말문이 막힐 여가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깨달은 게 부족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소년 등과한 사람들의 낭패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깊이가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통하는 데를 귀신같이 아는 거죠. 자기의 말이 통하는 곳을 귀신같이 알고 자기의 논문이 억셉트되는 저널을 귀신같이 알고 내가 이 지도 교수님한테 어떻게 말을 하면 나의 지도 교수님이 좋아한다 라는 것을 귀신같이 아는 거죠. 그 다음에 학교 같은 데 가서 자기의 발표하는 논문을 이렇게 발표하고 이렇게 슬라이드 구조로 가져가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귀신같이 하는 거죠. 말문이 막힐 틈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일수록 한번 그렇게 또 나가서 살아도 그게 그렇게 나쁘겠어요. 근데 이제 이 수업 시간에 하고 싶은 것은 어린아이가 말문이 트이듯이 우리가 이 세상의 원리나 혹은 다른 세상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은 말문이 막혀서 그것에 대한 세상이 어디인지를 한 번쯤 느끼는 순간들이 자주 오면 자주 올수록 우리 마음에는 어떤 게 있다고요? 여러 가지 의미들이 부글부글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우리는 뭐가 부글부글한 세상에 지금 살고 있죠? 디지털 시대, 빅데이터 그죠? 자아가 부글부글한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부글부글한 자아 속에서 AI가 끊임없이 우리가 말문이 막힐 틈이 없이 우리한테 우리들을 던져주고 있는 거죠. 이걸 잘 쓰는 사람을 우리는 AI 인재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뭐 AI 인재 장학금을 받고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제가 부정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장학금을 받더라도 말문이 막혀야죠. 그 저의 생각입니다. 말문이 막혀야지 그들이 원하는 세상으로 우리가 살아주지 않는 거죠. 저와 같은 기성세대가 여러분같이 디지털 세대가 살아주기를 원하는 세상을 만든 다음에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해? 숙제도 하고 공부도 하고 시험도 자주 봐야지. 이런 걸 우리가 설계하고 여러분이 거기서 딱딱 맞추어서 하는 모범 학생과 모범 국민과 모범 시민으로 살아주기를 원하는 이 세상의 질서에 그죠? 내가 저기를 가서 그 나쁜 사람들을 다도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자 하는데 왜 안 따라줘?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잖아, 지금. 이런 어떤 독특한 세상을 보는 믿음의 세상에 여러분이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받으시되 새로운 사람을 살려면 그들의 말로 살아가더라도 말문이 막히는 순간이 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 내 속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 있을까? 쳐다보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의미라는 그 한 단위를 보죠. 의미가 무한대가 있잖아요. 하나를 딱 그렇게 편의상 보는 겁니다. 이것을 한 단위로 이런 거구나 이러면 공식이 돼버리고 틀이 돼버리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틀로 세상을 보게 돼요. 이걸 경계하되 제가 편의상 틀을 만들었으면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죠? 내가 꼬링을 넣었으니까 손흥민처럼 나의 틀이었대 이렇게 보는 거죠. 손흥민을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식으로 세상을 바라볼 경우에는 독특한 셀럽들의 시각만 우리가 가져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셀럽은 아니잖아. 그죠? 뭐. 그렇다면 저기 보면 이런 이 순간에 이 우리의 하나의 순간인 거. 지금의 이게 이제 현재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의미를 하나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의미를 보는 순간에 다른 옆의 의미를 볼 수 없다고 우리는 되게 알고 있고 많은 철학자나 과학자도 그렇게 이해를 하죠. 그것이 뭐냐면 제가 어떤 학생을 지금 봤어요. 보고 있으면 그 옆에 학생을 동시에 보지는 못해요. 옆에 또 다른 학생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는 거죠. 제가요.
그다음에 이렇게 야, 나는 두 학생을 동시에 본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두 학생을 동시에 보는 거 뭐냐면 빨리 막 탁탁 하는 거죠. 산만한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집중적으로 어떤 학생을 본다. 그러면 보는 순간 내 마음이 육회로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의미를 보는 순간 그 의미는 나의 마음 속에서, 마음의 상태 속에서 과학적으로 여러 번 왔다 갔잖아. 내 마음에, 내 의식 속에 왔다 갔죠. 갔다 왔다 갔다. 도대체 몇 분을 왔다 갔어. 그러면 이 의미의 단위가 하나 있다라고 하면 그 의미는 많이 왔다 갔기 때문에 내가 그 왔다 갔다 한 주의의 의미를 보지 못하지만 이 의미가 알아서 옆으로 퍼져 나간다. 이것을 우리는 지향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지향성. 그래서 이 지향성은 사실 좀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양 개념을 현상학적, 철학적 개념을 굳이 믿을 필요 없어요. 어떤 이제 우리 그 한글 교재에도 적어놨지만 어떤 철학자들하고 이렇게 학회 같은 데서 한번 세미나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향성에 대해서 엄청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도 많아요. 구설의 지향성에 대해서. 하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 어떤 사람이 바라보는 시각은 우리가 가진다고 해서 그것을 꼭 믿을 필요도 없고 참고하는 거죠. 구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내가 내 마음속에 엄청나게 많은 의미 하나를 보면 그 의미가 옆으로 확산된다는 거죠. 자기가 알아서. 내가 굳이 의식하지 않더라도. 그럼 어떻게 확산되느냐? 그러면 이 신화의 의미 조각이 의미가 인과의 법칙고 칸트의 12개념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죠. 칸트의 12개념 중에 인과 법칙이 있습니다. 인과, 코젤티, 코젠 이펙트, 원인과 결과, 코젤티라고 하는 인과라고 하는데요. 인과가 내가 엄청나게 많이 경험한 그 인과에 의해서 내가 지금 이 순간 바라보고 있는 의미의 단위가 굉장히 최소 단위가 옆으로 이렇게 쫙 퍼져나간다. 이것은 여러분한테 어떤 것을 연상시킬 수 있냐면 우리가 양자역학의 미루방정식에서 하나의 입자를 바라보면 그 입자는 엄청나게 많은 상태를 중첩한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하나를 바라보는 순간 한순간 그 입자의 상태는 바로 옆에 있는 입자의 상태, 또 바로 옆에 있는 입자의 상태, 그 옆에 있는 입자의 상태를 내포하고 있는 양자역학의 전체 상태를 이해하는 것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첩성을 제가 안 적은요. 예, 중첩성 하나 적어주세요. 이런 노트가 있다면 중첩성에 있다면 중첩성이라는 건 intentionality. 내가 의도한다는 거. 내가 의도했나요? intent 아주 우리가 뭔가를 의도한다 이럴 때 intend to 이러지 않아요, 그죠? 그것의 명사형인 intentionality라는 것은 내가 의도할까요? 아니죠. 나의 경험과 나의 의식이 지향한다라는 거죠. 내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내가 만약에 한다면 이거는 우리가 얘기한 그 물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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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에 어긋나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쳐다보면 그 옆에 있는 학생은 못 본다면서요. 그런데 내가 의미를 봤는데 그 옆에 있는 의미가 터져나간다라는 건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원리에 어긋나죠. 그럼 뭐가 하나요? 나의 의식이 저절로 그렇게 한다. 의미가 저절로 이렇게 퍼져나간다는 지향성이 그러면 그 지향성이 옆으로 쫙 퍼져나가서 그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의미의 가치를 부여하기 시작한다라는 이론이죠. 어떻게 해요? 과거로부터 뭘 하나 가져오고 미래로부터 가져오는 거죠. 근데 과거로부터는 형식을 가져온다는 거죠. 내가 예전에 경험했던 것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 이렇게 하니까 의미가 있었구나라는 그 형식만 가져오는 거예요. 얘는 이런 것들이 담겼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내용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형식을 가져오고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미 나는 주설의 지향성에 대해서 좀 동의를 해. 나 이렇게 한번 의미를 가져봐야지라고 하나의 의미를 한순간에 이 과로는 한순간이라고 이해를 해주세요. 이 한순간의 의미를 딱 봤어요. 그런데 그 의미를 가져오게 그를 살리기 위해서 지향성으로 퍼져나 나의 어떤 진정한 생각이 자아로 뻗어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치롭게 위해서 폭발하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가 옆으로 쫙 퍼지면 폭발할 거잖아요. 그거는 뭐 이제 에너지가 막 생기니까 그죠? 그러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과거로부터 미래에서 나 가져올 수 있는 내용을 가져왔다고 하면 생각해요. 과거로부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의 진재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 어떻게 혹시 이 수업의 마지막에 일반 상대성 이론과 이론을 연결하고 싶은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이게 뭐냐면 이것을 내용을 가져와 버리는요. 우리가 뭐와 같은 거냐면은 그 올리버 섹스라는 심리학자 알죠? 올리버 섹스라는 그 자기 부인을 여자로 착각한 이 심리학자. 지금 보면 환각이라는 게 나옵니다. 환각은 상상하고 환각과 상상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냐면 환각은 뭐냐면 우리가 보고 있는 대상이 있어요. 내가 여러분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뷰티풀 마인드라는 그 영화를 보면 자꾸 딴 사람은 안 보이는 사람이 보이잖아요.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한테는. 근데 마지막에는 내가 남은 보지 않는데 일반적으로 보여서는 안 되는 사람이 옆에 있다라는 것을 물어봐요, 사람한테. 이건 큰 차이가 있는 거죠. 만약에 제가 여기에 있는 대상이 없는데, 물질로부터 대상이 없는데 있는 거라고 착각하고 내가 만약에 객체를 만들고 내가 의식하면 뭐가 되죠? 이것을 환각이라고 합니다. 뭐로 헐루시네이션. 올리버 섹스의 그 책의 가장 핵심적인 사안입니다. 그래서 환각에 시달리는 혹은 정신 이상 혹은 치매를 앓는 분들하고 얘기를 보면 분명히 있다라고 믿어요. 근데 실제로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것을 있다고 보면 우리는 상상이라고 하는데 없는 것을 있다고 믿으면 그것을 환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뷰티풀 마인드라는 그 아름다운 한글 영화는 어쨌든 그 뷰티풀 마인드를 보면 나중에 자기가 보이진 실제로 보이지만 옆에 있는 학생한테 지금 너도 보이니?라고 물어보잖아.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환각이지만 그 환각을 상상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처절하게 하는 거죠. 그 영화 속에서요. 이렇듯이 우리가 과거로부터는 내용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이러지만 우리가 의미를 쌓고 제대로 된 의미를 폭발시키려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내용은 어디로부터 가져올 수 있다고요? 미래로부터 가져야 돼요. 과거로부터는 형식만 가져오는 거죠. 이것을 철저하게 지킨다면 이 가로친 의미의 한 조각, 의미의 작은 단위를 기하학이 발동을 해준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제 안에 든 거는 1 더하기 1은 뭐죠? 2 더하기 2잖아요. 그죠? 1 더하기 1은 2다라는 거를 만약에 수학의 가장 작은 의미의 단위다. 우리는 묻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수학의 요소라고 만약에 생각을 해봐요. 낙항의 용어입니다. 낙항이 수학소라는 단위를 자주 사용하거든요. 그러면 1 더하기 1은 10이다. 라고 생각해봐요. 이것도 수학소가 될 수 있죠. 자기만의 과학이 있는 거예요. 나는 1과 1은 10 정도는 돼야지라고 믿을 수 있잖아. 그럼 자기만의 의미의 수학소를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학소가 혹은 나는 벚꽃을 보면 이렇다라는 수학소 기하학이 하나 생긴 이러면 의미가 있더라. 벚꽃을 밑에서 봐서 하늘을 배경으로 벚꽃을 봤을 때 벚꽃이 가장 아름답고 나의 마음이 떨리더라라고 하는 자신만의 기하학을 하나 이렇게 딱 수학소를 만들어 두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 다음에 에너지도 보세요. 에너지는 이렇게 쓰면
다른 사람하고 함께하는 가치가 나오더라라는 수학수를 하나 만드는 거죠. 괄호를 하나 만드니까 이 예는 엄청나게 많이 있고 지난주에 다룬 기하학을 이용하면 엄청나게 많은 거죠. 뒤집어 보는 거죠. 1 더하기 1은 2가 아닌 뭔가 숫자를 만드는 거죠. 다음 1 더하기 1은 0이 될 수가 없잖아요. 두 사람이 막 싸우면 없어져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어떤 자기만의 수학소, 의미의 단위, 기하학을 가지고 의미가 있는 1이라는 숫자와 의미가 있는 꽃이라는 것과 의미가 있는 하늘을 깃었을 때, 다음에 물은 씻어내기도 하고요. 다음에 채우기도 하고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생명을 죽이기도 하죠. 이런 요소들을 하나의 의미의 최소 단위인 수학소로 만들어 두는 의미 자료가 만들면 이 만들어 두는 것을 계속 경험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수학소라고 하는 의미의 최소 단위가 옆으로 어떻게 돼요? 지향이 된다고 하는 거죠. 후져나간다. 그게 우리가 자기가 그 뭉텅이가 뱅뱅 굴러가지고 큰 뭉텅이 만나서 굴러가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죠. 그렇다고 해서 어떤 이미지가 하나 떠올랐다. 그럼 그 이미지로 인해서 다른 이미지가 떠오르기도 하죠. 그런데 이것이 철저하게 자기의 수학소나 기하학에 기반하지 않고 마치 의미인 것으로 착각해서 불러갈 수, 단순하게 불러갈 수 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공식처럼 돼버려서 공식처럼 어떤 지식이 진리가 됩니다. 믿음의 진리가 됩니다. 지식은 계속 지식으로 굴러가야 되는데 이 지식으로 인해서 지식이 너무 큰 가치를 가져다 준 그 경험 때문에 이것이 진리처럼 착각을 하게 되는 순간들이 나타나면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지만 수학서를 통해서 지향을 해 나가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과학자라면, 부학자라면, 혹은 사업가라면 해야 되는 작업인. 예? 근데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요. 이 단위는 어떻게 해요? 과거로부터는 형식을 가지고 미래로부터는 기대하는 내용을 가져오는 것에 염두에 두어 달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어디로부터 갑자기 쭉 빨려 들어와서 형성되느냐. 이것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물건을 살다가 말문에 탁 막히죠. 어디로 빠져야 될까요? 객체 소문자 A. 나는 나는 원홀 같죠. 원홀 블랙홀이 되고요. 쭉 빠지죠. 이쪽으로 쭉 빠져. 이렇게 운을 하다가 말문이 톡 막히면 이쪽으로 푹 빠지는 거죠. 그거 나는 왜 단어가 생각이 안 나? 건방증이 생겨졌나? 내가 혹시 치매기가 있나? 이러지 마시고 말고 어떻게 해요? 이 순간이고 그 순간을 소중하게 자기 자신과의 대화하는 시간으로 가져야 된다는 거죠. 말로 하지 않는 대화. 그죠? 그럼 이게 빠져서 어디로 가나요? 쉽게로 가서 실제와 연결되죠. 실제. 그래서 이 실제와 연결시키라는 것이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 실제에 오면은 이것이 하나 탁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게 뭐 뜬구름 잡는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건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뒤집는 작업들이 끊임없이 하죠. 여러분 프로이드가 유머라는 그 조크라는 책이 있죠. 유머인데 유머 책을 이만큼 두껍게 지었어요. 근데 그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 프로이드가 정의하는 유머의 정의가 뭐냐면 내가 성찰하는 그 과정에서 성찰하는 과정에서 뒤트는 거죠. 뒤집는 거죠. 내가 만약에 여러분이 공부를 잘했다 생각을 대학에서 칭찬해 주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야, 정말 너무 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 근데 이제 우리 그런 얘기했죠. 뭐 밥 한 번 먹자. 이거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경상도 말로는 그런 말 하면 뭐 싫어하실 것 같아요. 뭐 어쨌든 너무 이쁘면 뭐 그죠. 우리 어릴 때 우리 제 할머니는 뭐 좀 약간 록 같은 그런 말 하잖아요. 등기 가시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뒤트는 거죠. 뒤트는 거. 이때는 왜 그 말을 뒤트느냐. 할머니가 보기에는 자기의 손자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럼 말문이 막히잖아요. 그럼 이거를 참 너무 이쁘다라고 하면 모자라잖아요. 그 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 그래서 그걸 쓰는 거죠. 그 말을 쓰는 거예요. 이게 유머라는 거죠. 근데 유머를 이게 어떤 자기를 성찰하는 거죠. 성찰을 주제로 하는 주가 뭐 다시 있을 건데요. 있는데 그 주에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성찰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면 그 성찰 맞습니다. 성찰하는 단계에서 틈 단어를 것을 유머라고 하는 거죠.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뭐 쓰면 이게 유머가 아니에요. 자기를 성찰하는 과정에서 뒤트는 말문이 막혔을 때 이때쯤 표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단어들 말고 정반대의 단어를 쓰는 것. 이것을 우리는 유머라고 그럴 때는 해석하는 거죠. 그럼 이 말문이 막혔을 때 비로소 실제계로 가고 실제계를 많이 경험했을 때 우리한테 기억이 제공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기고 그것이 옆으로 저렇게 전파되어 가서 다른 의미 동리들과 끈이 맺어지죠. 그죠? 우리가 어떤 끈으로 이렇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잘 해서 그것을 우리는 인과라고 표현하는 인과. 불교에서는 이면,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그걸? 믿음이라고 하죠. 믿음.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속에 우리 안에 우주가 있으니까 그 우주를 믿고 의미하고 다른 거죠. 그게 종교의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믿음이죠. 그 연결이 있다라는 걸 느끼고 싶어하는 관심의 마음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인과의 구조가 있는 거죠. 그 의미, 이것을 모아두는 거, 부글부글거리는 것, 자아가 아니라 우리가 부글부글한 곳을 연기라고 노예마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요. 노예마. 그럼 여러분의 노예마는 무엇인가라고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셔도 좋겠어요. 부글부글 하는 순간에 말문이 막히면 아까 제가 푸코가 얘기했듯이 종이가 어떻게 돼요? 탁 접히잖아요. 그죠? 접히면 그 접힌 그 경계면에서 삐지고 나오잖아요. 만약에 호떡을 먼저 생각해 보세요. 그 호떡 안에 뜨거운 그 씨앗 호떡 속에 그 설탕이 있잖아요. 설탕이 마그마처럼 불불 끓어 있잖아요. 호떡을 먹으려고 이렇게 꽉 이렇게 반으로 접어 하면 튀어나오잖아요. 튀어나오잖아요. 이게 우리가 세상과 소통하고자 하는 지식이라는 거죠. 지식. 이것은 지식은 논문이라든지 누군가의 가르침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디부터 나온다고 마그마가 부글부글거리는 모에마로부터 쏟아져 분출되어 나오는 그것만이 오직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세상에 온전히 내 것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여할 과학이 비로소 뜬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하나의 단위, 노예마, 노예마는 무한대잖아요. 범위 덩어리가. 근데 범위의 가장 최소 단위인 그 괄호치 요거 하나를 만약에 우리가 이게 애가 분출하기 직전이잖아요. 연결된 다른 어떤 이런 거랑 연결되기 때문에 이것도 다르고 또 이렇게 연결되고 이거 구조, 저 의식의 구조 같은 건데 이게 이제 폭발하기 전에 이 에너지를 사이라고 하고 그 사이에 내리 하면서 이거 그레디언트 붙인 게 스레딩거 이스케이션인 거예요. 저 한 단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의 파티클의 단위로 보고 이것에 대해서 first derivative of time, 시간에 대해서는 1차항으로 되고 장소에 대해서는 2차항을 이퀄시킨 편미분 방정식의 슈레딩거 방정식. 슈레딩거 방정식은 양자라는 입자의 움직임의 파동의 방정식이기도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후설식으로 얘기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의 가장 작은 의미 단위인 수학소 뭐 한다면 그 수학소를 입자 하나로 본단 말이죠. 우리의 노예마 속에 있는 입자 하나로 보면 그 입자 하나를 에너지가 없으면 분출하지 못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모범생으로 철저하게 누가 시키는 대로만 살아왔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저런 노예마 속에 수학소가 생기나요? 난 안 생긴다고 봐요. 그렇다고 반항하라고. 뭐 못나게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니라 에너지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으면 에너지는 사라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때문에 이것을 보존한다면 이것은 슈레딩거나 혹은 혹은 그 슈레딩거 방정식은 안에 타임항이 있거든. 시간항이 있어요. 근데 시간항을 없애려 누르는 게 누구라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도 이 psi라는 에너지의 텐서항으로 표현하는 불과합니다. 다만 질대식이라는 자신의 기하학으로 변환시킨 거죠. 수학으로 변환시킨 세상에 가니까 시간과 힘이 사라져 보이는 거죠. 시간과 힘이 사라져. 그러면 과거와 미래가 이어지는 이런 걸 한번 볼까요? 이제 수학소, 의미의 제조단이 이렇게 된 거예요. 또 이어지는 거죠. 세 개의 수학소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 수학소가 이렇게 흘러가는 흐름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마음의 흐름. 마음에 이렇게 흘러가는 거를 우리는 시간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무슨 만약에 어떤 사람한테는 10년이 걸릴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한테는요, 피코세컨드가 있잖아요. 누군가한테. 그러면 이거는 시간이라는 게 아니죠. 그렇다면 연결은 되어 있는데 그 연결은 의미라는 것에 인과로만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는 시간이 아니라 시간, 성 이렇게 표현. 시간 성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노에마라는 기형을 들어가고 얘기를 나눴고 노에마는 우리의 의미, 덩어리, 뜨거운 묘함과 분출되고 있는 이 종이의 접힌 부분과 같고 그 접힌 부분에서 온갖 지식이 나오고 그 지식을 공식화하면 철저하게 권력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 이론도 존재하는 거죠. 푸코의 사실 파놉티콘 같은 경우는 지식, 삐져나오는 그것을 공식화하는 거죠. 철저하게 감시하고 첨압으로써 이 지식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철저하게 사회를 설계해야 된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 거죠. 권력화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과 뭐 여러분 생각이 다르시고 또 다른 학자들과 다른데 양자각자들이나 아인슈타인과 같이 이 에너지에 분출되려고 하는 혹은 움직이려고 하는 이것을 하나의 수학소와 같은 의미로 이것이 안에서 서로 경쟁하면서 서로 등이면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시계 구조로 해석하는 뇌마를 이번 시간에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에는 실존주의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실존주의나 오늘 좀 나온 얘기 중에 내가 여러분을 학생을 혹은 논의를 본다라는 거죠. 본다. 보는 무엇일까? 라는 것에 짚은 사르트르라는 의자, 문학가이자 이 사람의 실존주의를 과학으로 해석해보는 식을 짧게 갖고 그 다음에 퀴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질문 있으면 여기다 올려주시고 그리고 1일부터 작성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